안녕하세요. 센스이 은싸이와 함께하는 동아시아사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네. 힘드네요. 자, 오케이. 자, 오늘은 동아시아 16에서 19세기 사이 정도의 동아시아의 경제, 특별히 대외 관계에 초점을 맞춰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 한번 보시죠. 네, 제목은 동아시아 한국의 교육관계. 우리 교과서 제목은 교육관계의 변화와 유통인데요. 여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당시에 아무래도 교역의 중심이 되었던 나라는 중국이죠. 중국은 이제 이때 명나라, 청나라 시기였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이 두 나라는 어떤 무역을 선호했었냐면 조공무역이라고 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그래서 주변국들에게 조공채권 관계를 요청을 하고 그것들을 받아들인 나라와 교역을 하게 됐죠. 대표적인 나라가 당연히 조선이죠. 그리고 유구, 그 다음에 베트남이 대표적입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로마츠마쿠 때는 명나라의 조공무역을 하게 되죠. 이 조공무역을 할 수 있는 그 증서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무역허가증인 이 감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지 무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명나라는요, 이 사무역, 그러니까 개인들이 무역을 하는 것들을 최대한 제한했었는데요. 이들은 명나라는 우선은 바깥에 바다로 못 나가게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정책을 해금 정책이라고 하죠. 잠깐만요. 해금 정책을 펼치게 되는데 바다로 못 나가다 보니까 국가 공무역이죠. 그러니까 국가 무역만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명나라의 물건이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는데 바다로 못 나가니까 이 조공무역에 해당되지 않는 나라들은 중국의 물건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밀무역, 몰래 무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죠. 대표적인 게 이제 왜구인데요. 이제 왜구는 원래 일본의 해적들을 나타내는데요. 이 시기가 되면 이제 왜구가 이제 예전에 아마 살펴본 적 있을 거예요. 두 시기로 나누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서는 왜구가 이제 그러니까 무역을 하기 위한 목적의 왜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상인이 왜구로 변장하기도 하고 또 일본 상인이 왜구로 변장을 하게 되면서 몰래 무역하는 게 나타나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 바로 해금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조공무역만 허락하고 해금 정책을 취하다 보니까 그때 바로 이 밀무역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게 되냐면요. 바로 이 유구왕국이라고 하는 이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유구왕국은 이제 중국 남쪽에 이제 자그마하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키나와현 지금의 오키나와 지역인데요. 이 유구왕국은 명나라와 조공무역을 하다 보니까 이 물건이 있는 거야. 그래서 그 물건을 원하는 주변 나라들에게 중간에서 파는 무역을 통해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16세기 후반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이 해금 정책이 이제 완화돼요. 이제 상인들이라든지 너무 많은 요청이 있게 되다 보니까 해금 정책을 완화하게 되고 그렇게 되자 유구왕국의 중개무역은 다시 쇠퇴의 길로 돌아서게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명나라의 대무역이 되겠습니다. 바로 청으로 넘어가면요. 청나라 같은 경우에는 건국 초기에 해금령을 이제 반포를 해요. 일부러 구분을 하기 위해는 해금 정책, 얘는 법으로 만든 해금령이죠. 그래서 해금령을 반포한 이유는 뭐냐면 청나라는 이제 위에서 후금이 내려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청나라에 반대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게 이제 대만으로 넘어간 정성공 세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과 청나라 남쪽의 백성들이 서로 소통, 교류할까봐 바다로 못 나가게 합니다. 근데 반청 세력 때문에 못했지만 이 정성공 세력을 진압한 이후에는 해금령을 다시 해제시켜줍니다. 그러면서 바로 청나라 상인들이 17세기로 넘어가면 일본에 직접 가서 활동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경제적 손해를 이제 많이 보게 되죠. 너무 무역량이 심해지고 좀 이따 살펴보겠지만 일본이 은이 있는데 은이 너무 많이 나가는 거야. 청나라로. 그러다 보니까 그것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에도 막부에서 바로 이 심패라고 하는 바로 심패를 발급해서 무역량을 조절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심패 잘 기억해 주세요. 이 심패는 바로 청상인이 나가사키에서 활동을 하게 되면서 바로 은 유출의 심화로 인해서 이것을 제한하기 위해 발급한 것이 심패였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하니까 한 번 더 정리를 해주면요. 명청은 기본적으로 조공무역. 그래서 그 허가증으로 명나라 때는 가막을 만들어서 반포해서 나눠줬고 그 다음에 해금 정책을 펼쳤다. 그 영향으로 왜구가 유구왕국이 성장하였다라고 하는 것이고 청나라는 해금령을 처음엔 반포했지만 정성공 세력을 진압하고 해금령을 풀어주자 청나라 상인이 나가사키에 가서 활동을 했고 일본 정부에서는 은유출이 심화되자 심패를 발급하였다가 되겠습니다. 자 넘어오면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무로마치마쿠 때는 명나라와 감한 무역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에 이제 에도막부가 형성이 되고 하는 과정 가운데서 조공관계가 단절되고 이제 이러한 외구로 활동하는 모습, 밀무역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17세기 초가 되면서 해외 진출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에도막부에서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바로 주인장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왜 주인장이냐면 붉은 도장을 찍어서 도항허가증, 그래서 항구를 이용하고 항구에서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을 부여하게 되는 것이 이 주인장이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이 주인장과 이 심패를 조금 구분해서 이제 문제가 나오기도 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한 과정 가운데서 일본의 지방 세력인 다이묘가 성장하고 외부에서 서양 세력이 크리스트교를 유입시키자 일본에서는 그들을 통제하기 위해 해금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오로지 네덜란드 상인에게만 무역을 허용해 주죠. 그래서 나가사키에서 무역을 하게 하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웠죠. 바로 이 네덜란드 상인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물을 받아들였는데 그걸로 형성된 학문이 난한이었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나이가 자꾸 조잘조잘해서 신경 쓰이지만 괜찮아요. 그럴 수 있죠. 지금은 일본어 시간이니까요. 자습 시간이니까요. 자, 여기 보시면 조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조공무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제일 집중적으로 교육했던 것이 명나라, 청나라죠. 물론 그 안에 이제 사무역도 존재를 했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조공 사절단을 쫓아가서 무역을 했고요. 일본과는 이제 그 고려 말에서 조선 초에 일본이 이제 외구로 활동을 해요. 우리나라 남쪽에서. 그래서 그것들을 세종대왕 때 쓰시마 섬을 정벌을 하게 되죠. 여기가 외구의 본거지였던. 그리고 나서 이제 외구가 이제 활동했던 게 자기네들의 필요 물자가 필요한 것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삼포를 필기가 좀 이상한데 이게 먼저예요. 삼포를 먼저 항구를 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이 더 많은 것들을 요구를 하고 이 세계 항구를 연 거거든요. 여기에만 니네가 있어라라고 한 건데 얘들이 자꾸 더 많은 요구를 하게 되고 여러 문제점이 일어나게 되자 우리나라 정부에서 이제 막 규제를 하죠. 그러자 삼포에 난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잠시 이제 삼포가 문을 닫기도 하고요. 또 임진 정유 전쟁 당연히 전쟁이다 보니까 문물 교류가 어려웠겠죠. 하지만 끝난 이후에 학교가 재개되면서 우리나라에서 통신사도 파견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일본과 교류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면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명청과의 조공무역, 일본과는 조선 건국을 전후한 시기에는 외국 활동을 했었고 그것을 세종대왕이 정벌했고 그 다음에 이들을 달래기 위해서 삼포를 개항했지만 이들이 잠시 반란을 일으켰었고 그 다음에 업소들 계속 화살표 그 다음에 또
또 정유전쟁 이후에 단절되었다가 광해군 때 국교를 재개하고 이후에 통신사가 파견되면서 바로 문물을 교류하였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당시에 힘드네요. 이때 당시에 쓰였던 화폐가 뭐냐면 바로 은이에요, 은. 그래서 이때 은이 많이 유통이 되게 되는데요. 이 은 유통은 이제 유럽에서 이제 오잖아요. 신항로 개척 이후에 그 유럽과도 계속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이 세 개의 은이 어디로 많이 몰렸냐면 바로 이 명나라 청나라로 몰렸습니다. 왜 명나라 청나라로 몰렸냐면 이 명나라 청나라에서 세금을 은으로 받기 시작하면서 은에 대한 그 값이 굉장히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변국들은 명나라 청나라에 은을 갖다 주는 게 굉장히 이득인 거죠. 더 많이 값어치 있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또 명나라 청나라의 물건이 인기가 많았죠. 그래서 그들의 물건을 사가고 은으로 지불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명청으로 세계에 은이 흘러 들어가게 됩니다. 잠깐 이 조세제도를 한번 보면요. 명나라 청나라에서는요. 두 번의 세제 개혁이 있게 됐는데요. 첫 번째는 명나라 장거정 시기였죠. 일조편법이라고 해서 지세, 땅의 세금과 정세, 사람에게 내는 세금을 은으로 납부하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청나라 시기가 되면은 이제 정세를 없애버려요. 이 정세에 대한 것을 지세에 포함시켜버립니다. 왜냐하면 정세는 사람한테 내는 건데 이 인구가 엄청 증가하다 보니까 사실상 공정하게 세금을 거둘 수가 없고 이 조사가 어려운 거지 옛날에. 그러다 보니까 고정되어 있는 땅에다만 은으로 납부하게 한 것이 바로 이 지정 은제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헷갈리지 마세요. 네. 요때 당시에 이제 은이 굉장히 많이 나왔던 곳이 어디냐면 일본이에요. 일본은 1530년대 이와미 은광이라고 하는 게 개발이 되고 조선으로부터 회치법이라고 하는 은을 뽑아내는 것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은이 굉장히 많이 생산되게 됩니다. 전 세계의 3분의 1 정도라고 하니까 엄청난 것이죠. 조선보죠. 우리나라는 원래 은을 잘 안 썼죠.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제 그래서 보니까 은광도 없었어요. 근데 이제 단천 은광을 이제 개발한 것이 시작이긴 하지만 은이 별로 안 쓰였는데 왜 우리나라에서 은을 자꾸 필요로 하게 됐냐? 바로 이 명나라와 청나라와 교역을 하는데 은이 필요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바로 이 명에서 은을 계속 요구를 하게 됩니다. 조공무역할 때. 그래서 우리나라는 은이 필요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어디? 일본으로부터 은을 받아들여서 명나라로 중간자 역할, 전해주는 역할을 많이 했었죠. 마지막으로 공행무역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죠. 이 공행무역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에서 허락한 상인입니다. 공무원 행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공무원 행상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들은 광저우에서만 일했어요. 누구를 대상으로 했냐면 서양 상인들. 명청에서는 원래 조공무역이 기본이었잖아요. 그런데 서양 사람들이 자꾸 나타나서 교육을 요청을 하게 되자 이 공행한테만 광저우에서 무역을 허용해주게 된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영국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영국이 인도산 목화를 가지고 와서 이제 또 은을 가져와서 물건들을 사고 팔게 되죠. 네. 하지만 이제 영국이 여기에서 손해를 많이 봐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이게 아편 전쟁의 한 배경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동아시아의 대외 교류 경제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집중해서 굉장히 우리 다현이가 잘 찍고 있네요. 네. 좋습니다. 나중에 또 이러다가 카메라맨 되는 거 아니에요? 카메라맨 방송국 네. 이렇게 좋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경험을 하게 하는 센스 있는 인사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